안녕하세요. 야키토키입니다. 오늘은 먹어서 복용하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당뇨병 치료제라고 하면 보통 인슐린 주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보다 복용이 편리한 먹어서 치료하는 경구용 치료제도 있는 것을 아시나요? 이를 경구혈당 강화제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구혈당 강화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용 기전에 따라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포닐 우레아 계열입니다. 설포닐 우레아 계열 약물의 시초는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과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던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장티푸스가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장티푸스균에 의해 발생하는 박테리아성 질환인데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설포나마이드 계열의 항생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환자들에게서 혈당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구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부작용을 활용할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는 바로 설포나마이드 계열의 항생제를 통해서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설포닐 우레아 계열의 경구혈당 강화제입니다. 그럼 설포닐 우레아 약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설포닐 우레아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에 결합하여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은 혈중의 포도당을 감소시키므로 약물을 통해 증가된 인슐린이 혈당 강화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하지만 약 복용으로 인해 인슐린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혈당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혈당이 발생할 경우 두통, 식은땀,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 약물 용량을 1, 2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증량시키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포닐 우레아 계열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글리벤클라미드, 글리클라지드, 글리메피리드, 글리피지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브와 나이드 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이래로 서양에서는 최유클로보라는 식물이 당뇨병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브와 나이드 계열의 약물은 바로 이 식물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메트포르민이 바로 이 계열에 속하는 약물입니다. 바이브와 나이드 계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이구아나이드는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며 당뇨병을 완화시킵니다. 간은 체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인체의 가장 기본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생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바이구아나이드는 이러한 간의 포도당 생성 기능을 억제하여 혈중의 포도당 농도를 낮춥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구아나이드는 근육 및 지방세포에서의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킨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대해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인슐린에 의해 포도당을 저장하는 세포의 문이 열리게 되며 세포 내로 포도당이 저장됩니다. 이에 따라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인슐린이 존재하더라도 포도당을 저장하는 세포의 문이 열리지 않아 포도당이 세포 내로 저장되지 못하고 혈중 포도당 농도를 높이게 됩니다. 바이구아나이드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혈중 포도당이 세포 내로 잘 저장되게 하여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구아나이드는 혈중 젖산 농도를 증가시키는 부작용도 갖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체내 산도가 높아지는 젖산산증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젖산산증은 초기에 권태감, 근육통, 호흡곤란, 무력증 등 비특이적 증상을 수반하다가 심해질 경우 체온 저하, 저혈압, 부정맥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혈액에 존재하는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젖산산증이 발생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비타민 B12의 흡수가 저해되어 결핍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할 경우 빈혈과 신경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메트포르민과 같이 바이구아나이드 계열을 장기적으로 복용할 시에는 정기적인 비타민 B12 수치 검사가 필요합니다. 바이구아나이드 계열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트포르민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메트포르민은 우수한 약효와 더불어 저렴한 약가 덕분에 제2형 당뇨병의 1차 치료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는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약물입니다. 약물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히 탄수화물 소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 원자로 구성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탄수화물은 단맛을 내는 경우가 많아 흔히 당류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에 따라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음식과 관련된 탄수화물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당과 포도당이 연결되면 엿당, 포도당과 과당이 연결되면 설탕,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연결되면 유당이라고 불리는 이당류를 형성합니다. 단당류는 꿀과 과일 등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설탕과 우유는 이당류, 쌀과 빵은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당류 형태인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로 분해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당류 혹은 다당류를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분해되어 단당류로 변환되어 흡수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소화라고 부르는데요. 소화의 첫 번째 과정은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게 되면 쌀에 존재하는 다당류인 녹말의 일부는 침에 존재하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이당류인 엿당과 이당류보다 큰 덱스트린으로 1차적으로 분해됩니다. 이후 소장에 음식물이 도착하며 본격적으로 소화가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소장에는 소화를 돕는 여러 종류의 효소가 존재합니다. 우선 아밀라아제가 소장에도 존재하는데요. 침에 의해 미처 다 분해되지 못한 녹말과 덱스트린이 소장에 존재하는 아밀라아제에 의해 이당류인 엿당으로 분해됩니다. 또한 소장벽에는 3가지 종류의 이당류 분해 요소도 존재합니다. 이는 이당류인 엿당을 포도당 2개로 분해시키는 말테이즈, 이당류인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시키는 수크레이즈, 이당류인 유당을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시키는 락테이즈입니다. 이당류나 다당류가 체내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려면 단당류로 분해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쌀이 아밀라아제에 의해 모두 이당류인 엿당으로 분해되고 나면 그 이후에 소장벽에 있는 말테이즈에 의해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최종적인 분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단당류로 분해를 마친 후 소장에서 당분이 흡수되며 혈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흡수된 당분은 혈액의 당 수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설탕의 경우도 살펴볼까요? 이당류인 설탕은 섭취된 후 소장벽에 존재하는 이당류 분해 요소 중 수크레이즈에 의해 분해됩니다. 이에 따라 이당류인 설탕에서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쌀과 마찬가지로 이후 소장에서 당분이 흡수되며 혈중의 당 수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말테이즈와 수크레이즈는 알파 글루코시데이즈라고 불립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약물이 알파 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알파 글루코시데이즈인 말테이즈와 수크레이즈를 억제하면 이당류인 엿당과 설탕이 더 이상 단당류로 분해되지 않게 되어 체내의 당분이 흡수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당류 분해 요소를 억제해 단당류가 생성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체내의 당분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파글루코시데이즈를 억제하면 체내로 흡수되지 못한 이당류들이 소장 내에 남아있게 되겠죠. 이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면 복부팽만감, 방귀,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 계열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아카보우즈, 보글리보우즈, 미글리톨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TGD 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TGD 계열은 고지혈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성분이 지방산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 고지혈증 약물로서 연구되던 중 인슐린 감수성도 향상시킨다는 것이 밝혀지며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것입니다. 기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간 근육세포에는 PPAR이라는 수용체가 존재하는데요. 이 수용체에 TGD 계열 약물이 결합하면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합니다. 즉, 앞에서 바이구아나이드 계열에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TGD 계열 역시 근육, 지방세포 등에서 혈중에 존재하는 포도당을 보다 더 잘 흡수하게 되면서 혈당을 낮추게 됩니다. TGD 계열을 복용하면 부종이 나타나거나 2-3kg 정도 체중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피오글리타존, 로베글리타존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4가지 종류의 경구혈당 강화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약물 외에도 최근에는 소변으로의 포도당 배출을 증가시키는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등의 SGLT2 계열의 약물도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의 작용 시간을 연장시키는 삭사글리틴, 빌다글리틴 등의 DPP4 억제제 계열들의 약물도 등장하며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참고용으로 말씀드리자면 경구용 의약품이 아닌 주사제로 나온 형태이긴 하지만 앞서 언급된 인크레틴을 흉내낸 약물인 GLP-1 유사체도 존재합니다. 즉,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인크레틴을 외부에서 주입하여 인슐린 분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GLP-1 유사체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요. 여담이지만 이 때문에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혈당 강화제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당뇨병은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면 관리 가능한 질병이라는 점에서 환자에게 맞는 약물을 찾아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식이요법과 운동 등 생활 습관의 개선도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당뇨병과 그 치료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셨죠? 앞으로도 야키토키의 다양한 컨텐츠를 시청하면서 약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알아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